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마음이 급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프로에서 거의 대부분 얘기한 내용들하고 겹치는 부분들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3월에 버블이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올해 3월에 이미 미국 시장 버블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3월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예요. 이미 버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올라왔고 어제 신고지수를 3대 지수가 다 찍고 끝났습니다. 네오박스 친 거는 11월에 트럼프 대선 이후에 대통령 되고 나서 일봉으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건 주봉이에요. 이 주봉의 횡선을 돌파할 때가 아까 그 버블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JP모건이나 BOA나 이런 데서는 버블이다, 빠진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고 S&P 500 기준으로는 뭐 4,200 간다, 4,000 깨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6,000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7,000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4,200 간다라고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한 명이 어제 제가 3프로에서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6,666포인트 간다. 내년에.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는 이상한 거예요.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올라가는 게.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미국 시장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이? 화면이 이렇게 와이드로 안 나오지 왜? 이렇게만 나오나요? 이렇게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시니까 이건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입니다. 저 중간에 박스를 세로로 해놓은 거는 미국의 대선 끝나고 그 다음에 해요. 2017년과 2021년 오른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가로로 박스로 있는 거는 그 전해에 대선이 있었던 해에 어땠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선이 있던 2016년하고 2015년도에 안 좋았어요. 그랬다가 2017년도에 많이 오르고 2018년도에 빠졌고 2019년 중순까지 빠졌다가 오르다가 팬데믹 맞았고 그래서 2020년도에 안 좋다가 2002 말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 2021년도에 올랐다가 2022년도에 빠졌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콘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봐봐 대선 후 1년 동안은 허니문 그리고 정책을 이제 막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대선 집행 1년 대통령 집권 1기 전해에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사건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해보다도 선반영을 훨씬 많이 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선반영을 훨씬 많이 했다. 그게 이제 키워드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그러면 선반영을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 참 어렵지 않겠냐. 내년에 좀 빠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세로 박스가 그려진 이후에 화살표를 그렸지 않습니까? 이 화살표의 그림은 뭐냐면 그 다음 해에는 다 빠졌어요. 2018년도 빠졌고 2022년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 빠졌던 기간 동안 뭘 했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긴축의 시기였어요. 근데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1년 차에 좋아? 그런데 기준금리도 인하해? 그러면 좋겠구나.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다들 뭐 7천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연봉이에요. 미국이 2년 오르다가 한번 빠지고 또 한 3년 오르다가 빠지고 2년 오르다가 빠지고 3년 오르고 빠지고 오름폭이 크면은 내림폭도 큰 거죠. 내림폭도. 그리고 지금 2년 올랐어요. 지금 이 2년이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있었을 때 어느 중간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엘리엇 파동에서 어느 한 주기가 길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 주기는 짧아요. 그 다음 주기는. 이 5파동에서 좀 짧은 파동이 있으면 그 다음 파동은 더 길고, 이렇게 보통으로 기술적 분석의 정석입니다. 그 이론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2년 동안 되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 집행 1기이고, 그리고 감세 정책을 한다라고 하니 내년에 오른다라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하드웨어 쪽의 IT 쪽은 굉장히 예언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년 오르고 빠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횡선을 걸었잖아요. 이 횡선이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2008년도에서 크게 빠졌을 때는 두 번째 횡선은 글로벌 금융위기였었고요. 그 다음 빠졌을 때는 2011년도에는 남유럽의 국가들의 디폴트가 있었던 때입니다. 피그스 국가들의 디폴트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빠졌을 때가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 시기고요. 그 다음 빠졌을 때도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 시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럼 빠지진 않겠구나. 이걸 보면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걸 보면은 좀 이렇게 추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일단 미국부터 얘기하고 이따 이제 제 코너 끝나고 다른 얘기하고 후에 1시간 동안은 제가 우리 시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우리는 뭐 어떻든 영향 크게 받으니까 미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요. 까만 선은 경기 선행지수죠. 경기 동행지수예요. 근데 이 파란 선은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경기 선행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동행지수는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 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GDP입니다. 이 회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고 아까 똑같이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선은 주식시장도 경기 선행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잘 보면은 우리 3프로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잘 보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괴리가 심하다. 이건 좀 버블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버블이다 그러면서 시장은 사실은 움직이잖아요. 인정,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던 만약에 내년에 뜨면 내후년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100% 빠진다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되던 상반기 한번 꺾어서 가던 어떻든 간에 한 번은 꺾어 내려오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괴리를 계속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전 세계의 개인 투자들, 전 세계의 연기금들이 미국의 채권과 미국의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기금 자금이 롱텀 자금이 워낙에 크고 미국의 헤지 펀드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요. 요번에 몇 년도 빼고 나서 그 전에는 항상 자기들이 외국에 투자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 미국 주식을 산 거보다. 자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근데 막대급부가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엄청난 돈이 지금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냥 미국 주식만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진짜로 30년, 전에는 29년이었는데 이제 진짜로 30년 됐는데 증권사 입사해서 30년 됐는데 이게 영원할 거로 생각하고 계속 그럴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어쩌면 저게 바뀌면서 크게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미국 시장에는 항상 존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판단 얘기를 했는데요. GDP에서 이따 우리 시장도 얘기를 하겠지만 GDP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 순수출에서 미국은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아요. 순수출만 빼고.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빨간 글씨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소비 등의 오타까지 나왔네.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쇠퇴 또는 침체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 2기 시대 때 지금 이 GDP의 구성 항목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비중이 C가 68%잖아요. I가 17%고. 근데 소비는 지금 임금이 올라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와서 미국에서 다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 재정 확장하고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수출 부분만 관세로 제어하겠다고, 저 마이너스 3%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론적으로 현명하고 똑똑하게 기대들 입장에서는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잠깐 우리나라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는 계속 줄고 있고 소비는 안 좋은 상황인 거고 투자? 지금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롯데가 뭐 자산 다 팔고 있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현금 확보를 막 하고 있고 SK도 현금 확보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 올해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정책. 정책이 없는. 정부 지출 지금 없단 말이에요. 수출, 맨 끝에 있는 수출 가지고 버텼는데 내년도에 관세 정책과 반도체가 좀 기울어지면서 수출마저 좀 감소한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기의 상황만 가지고 보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이요. 지금 경기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딱 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이따 우리 시장 얘기하려고. 경기 상황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려고 좀 하는 겁니다. 트럼프 1기 시대의 교육량이 여기 지금 회색 선이 잘 안 보이네요. 2016년도에 대해서 2018년도 중간에 써 있죠. 여기서 고점 찍고 밑으로 확 이렇게 꺾이잖아요. 팬데믹 전부터 꺾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세를 매기면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교육량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1기 시대의 GDP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인데 저 옆에서 보면 16년 말 4Q부터 2017년도에 쭉 올라갔잖아요. 그때 감세 추진을 했는데 감세가 언제 결정났냐면 2017년 말고 2018년도에 실제로 감세가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꺾였죠. 2018년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경기에는 움직였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움직였던 2018년도에는 꺾였어요. 2018년 꺾여서 제가 원래 30불이잖아요. 그냥 좀 할게요. 예, 그냥 좀 하겠습니다. 딱딱 시간을 좀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왜냐하면 아직 반도 못 갔어. 미안합니다. 반도 못 갔어. 진짜 결론적으로만 한다고 해도 그러네요. 이게 지금 꺾였어요. 왜 그랬냐면 2018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부분 시장에서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를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G2가 아니고 G1을 구축한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거나 가장 월등한 자산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리스크 변수가 아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를. 근데 지금의 상황이 금리 인하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이 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한 정책은 결국 미국 경기에도 부정될 거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큰 폭으로 변동성이 줄 가능성이 점차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실질 소득과 늘어난 순자산. 늘어난 순자산이 뭘까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좋은 상황이라서 내년도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미국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의 성장은 계속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대통령의 정책보다 경기 사이클과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는 우선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한 재정 확장 정책과 금융 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곧바로 내년에 꺾인다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뜰 거다라고 자꾸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국 시장이 곧바로 단기간에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식을 하는 1월에 되면서 그걸 다 반영했잖아요. 반영하면서 취임식 하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주면서 한 차례 꺾였다가 다시 가는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미국은 2.2%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1.9% GDP 성장률을 얘기했고요. 근데 각
증권사들이나 뭐 KDI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아래로 1.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율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시기와 원인, 그래서 침체 날짜를 저 1948년서부터 쭉 보니까요. 과거에는 뭐 오일 쇼크라든지 경기가 침체됐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점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화 긴축이 제일 많죠. 통화 긴축 시기에 경기 침체가 제일 많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통화 긴축 시기에. 그 다음은 금융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재정 긴축 두 가지가 있죠. 저 옛날 얘기고 그 하나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건 뭐 어쩌다 한번 그랬던 거고. 그러면 결론이 그냥 심플하게 딱 나옵니다. 결론은 결국은 통화 긴축을 하면서 금융 불안,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것이 우리 맨날 경기 침체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기 침체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스템 위기나 이런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이거 미국 9월에서 나오는 점도표지 않습니까? 점도표가 처음에 내년도에는 3.5%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많이 안 떨어지고 중립금리가 높아질 거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의 이 굵은 선이 뭐냐면 장기 기준금리예요. 장기 기준금리를 봤더니 3% 정도가 장기적으로 기준금리의 평균선이었습니다. 평균선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래 얘기하는 대로 3.5% 지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4.5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5, 4.75 이게 3.5 정도까지는 내리지만 그 다음부터 많이 옛날처럼 저금리 가지 않다. 옐런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금리 쉽게 가지 않을 거다. 그 정도 선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행이 맞추겠죠. 한국은행이 거기까지 맞추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번에 떨어뜨려서 3%잖아요. 아마도 2.5에서 2% 사이에 우리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기준금리는 예측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 기준금리의 예상 경로인데요. 중간에 있는 게 점도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빨리 낮추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과 빨리 낮추는 예상인데 이 둘 다 시장에는 안 좋아요. 빨리 낮추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점도표에 맞춰서 3%에 향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가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안 좋아요.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금리가 낮으면 안 돼요. 물가 낮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역의 방향이고 이게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땐 정의의 방향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춰지는 게 전체적인 경기에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맨날 말씀드린 우라가미 군유의 이론대로 보면 지금은 금리는 낮추고 있고 실적도 떨어져 있고 주가도 떨어지는 우리 시장은 특히나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역시적 장세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적 장세에서 침체기를 지나면서 이제 금융장세로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지금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저 침체기에서 역시적 장세에서 금융장세에 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스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상당 요인이 존재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하락이 한 번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시장은 어땠냐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 우리 시장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개별 기업을 보더라도 줄줄줄줄 세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진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 언제 그래요? 신용 털리고 반대매매 나가고 그래야지만 저점을 찍잖아요. 시장도 외환위기를 겪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아니면 팬데믹을 겪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내려가서 다
털리고 저점을 찍고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하락이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서 내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걸 복구하거나 물론 종목 하나 잘 잡으면 돼요. 그런데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이걸 복구하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큰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변화의 시기에 내가 어떤 거를 내가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그것만 피하면, 한번 빠지는 그것만 내가 피하면 그 기회에 들어가서 그때는 복구가 아니고 더 플러스로 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항상 생각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개연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금리의 상황, 그리고 금리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이 위기의 상황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은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지금부터 팔고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모르잖아요, 이건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몇 개 신호를 드릴 테니까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내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팔고 빠졌을 때 내가 다시 들어가는 기회만 있으면 이거 다 돼요. 다 플러스가 납니다. 지금 손실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꼭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은 이론적인 얘기 빼겠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는 당연히 중국과 유럽이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C도 안 좋고 I도 안 좋고 G도 안 좋고 또 순수출도 내년에 별로 좋지 않을 거래요.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워낙 약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달린데스예요. 제가 자주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장기 평균이에요. 장기 평균이 100에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114를 간 경우에 2023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경우 말고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 위로 올라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저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영한 거잖아요. 또 트럼프는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달러 패권은 얘기하지만 달러가 강세가 돼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인들도 어떤 위정자도 자국의 통화가 너무 약세되는 것만 피한다면 자국의 통화가 수출에 이익이 되는 약세가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 위로는 방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위로 114 위로 올라가는 순간, 즉 저 114가 아니더라도요. 110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위험하다. 제가 위험의 요인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똑같이 어떻게 보냐면 이건 유로예요. 유로가 분모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유로가 약세죠. 유로가 다시 튀어올라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엔이에요. 엔이 제일 중요합니다. 엔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미국이 좋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 빠지는 요인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아요. 경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냐? 결국은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위기가 온 거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불안은 뭐냐? 시장의 유동성의 왜곡이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 왜곡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앵고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얘는 그래서 지금 저걸 보면은 저게 140이고 저 밑에가 130이잖아요. 지난번에 앵고가 하면서 130 살짝 위로 갔을 때 시장이 몇 프로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먼저 그것도 보여드리면 나스닥이 그때 얼마 빠졌냐면 15% 빠졌어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빠졌을 때예요. 앵고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로 안 올라가나요? 엔화가 저 130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건 안 된다. 거기를 향해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향해서 가는 걸 미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차트 공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차트로 음봉이 커지면서 밑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얘는 음봉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때 미음봉이 나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피해야 된다. 피해야 할 생각을 좀 미리 갖고 있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지금. 그러면 위안화는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는 지금 7위안 위에서 내려왔다 올랐다 막 7.23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으로 한 7.5가 되겠죠. 8위안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7.5위안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는요 1,450원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환율은 그렇게까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 다 환율이 우리 1,450원 위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방송 전문가들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400원, 1,450원 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하락 변동성이 커질 거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엔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미국 시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렸죠.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던 시절, 글로벌 IT 버블 붕괴가 있었던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 세 번 모두 다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됐을 때예요.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하죠? 엔화의 초저 약세를 묵인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걸 방어할 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막으려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프라자 합의 얘기까지 막 거론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이 0.25%인데 막 1%를 넘기는 상황의 분위기를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130달러 엔이 130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든지 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트럼프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된다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위기의 상황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때 시장이 큰 하락 변동성을 주었을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경제 상황, 그리고 금리, 그리고 환율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전반적인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리를 드렸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근데 지금 미리 도망치면 안 되냐?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늘 주시해야 된다. 그 숫자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만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 피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만 피하면 버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뭘 가지고 할까? 요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